친정도 없는 년이 어디 가서 하소연이나 하겠니? 그 돈 안 갚아도 돼. 칠순잔치 화장실 앞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 속닥이던 말입니다. 평생 새벽마다 김밥 말아 모은 친정엄마 유산 3억 8천. 그 돈으로 시댁 식구들 사채 빚으며 카페 보증금이며 다 막아줬더니 돌아온 게 이거였어요. 차용증 쓰자는 말도 못 꺼내게 하더니 석 달 뒤 시어머니 손목엔 명품 시계가 번쩍이고 시누이는 새 카페 차렸다며 친척들한테 명함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친정엄마 장례식장에서 부의금 봉투까지 직접 정리하던 그 손으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1년 전부터 변호사한테 몰래 맡겨둔 게 하나 있었어요. 15년 묵은 종이 한 장으로 시댁 재산 통째로 몰수하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오열하는 시어머니에게 똑똑히 돌려준 며느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비오는 화요일 새벽 4시 종로의 한 요양병원 1인실에는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박수님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숨이 점점 가늘어지더니 마지막으로 가슴이 한번 크게 들썩이고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 눈 좀 떠봐. 저는 엄마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엄마의 손바닥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와 명함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통장 표지에는 엄마의 떨리는 글씨로 딸 지안이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명함에는 변호사 김유진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더 거세지고 있었어요. 저는 30년간 새벽마다 김밥을 말던 엄마의 손이 이렇게 차가워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건 그날 오후였어요. 빈소에 영정 사진을 꺼는 동안 시어머니 오말순이 검은 한복 차림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가셨대. 오말순은 영정 앞에서 짧게 2번 절을 하더니 곧장 부의금 함 옆 의자에 앉아버렸어요. 그러고는 봉투들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겨 하나씩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어요. 가만 있어. 정신없는 사람이 뭘 한다고. 내가 한다. 오말수는 봉투에서 돈을 꺼내 액수를 확인하며 손가락에 침을 발랐습니다. 친정 쪽 친척 어른들이 멀찍이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양반은 사돈인가 상주인가. 즉 며느리가 친정도 없다고 저렇게 나서는 건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박혔지만 누구도 오말순에게 직접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영정 앞으로 돌아가 향에 불을 붙였어요. 발인 전날 밤 빈소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상주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남편 강현우는 2시간 전에 자리를 떴어요. 저녁 8시쯤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 걸려온 직후였습니다. 여보, 잠깐 다녀올게. 강현우가 검은 양복 윗도리를 다시 걸치며 말했어요. 이 시간에 어딜 가? 현태가 사업 문제로 급하다고. 어머니가 좀 봐달라고 하시네. 오빠, 오늘 발인 전날이야. 친척들 다 보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워. 저는 강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다녀온다니까. 2-3시간이면 돼. 강현우는 제 손을 떼어내고 빈소를 빠져나갔어요. 밤 12시가 넘어도 강현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큰 이모가 빈소 안을 둘러보더니 제 옆에 앉았어요. 지안아, 사위는 어디 갔니? 내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날 회사 일이라니 참. 큰 이모는 더 묻지 않고 제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어요. 저는 엄마의 영정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2달이 지났어요. 상속 절차와 부동산 정리가 모두 마무리된 어느 금요일 오후 제 통장에 3억 8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엄마가 30년간 김밥 한 줄 한 줄로 모은 돈이었어요. 저는 통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입금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다음 날 토요일 아침에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어요. 지안아, 오늘 저녁에 시댁으로 와라. 갈비찜 해놨다. 저녁 7시에 시댁 거실에 들어서자 식탁에는 갈비찜과 잡채가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강대수는 묵묵히 소주잔을 비우고 있었고 도련님 강현태와 아가씨 강민지도 미리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앉아, 앉아. 어서 먹어. 시어머니가 제자리에 갈비를 한 점 올려주었습니다. 밥숟가락을 2번 뜨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기 시작했어요. 지안아, 어떡하니? 우리 현태가 큰일 났다.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이놈이 사채에 9천만 원을 끌었었는데 사흘 안에 못 갚으면 사람들이 신체 포기각서 들고 찾아온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강현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강현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아가씨 강민지가 핸드백에서 종이 한 장을 슬쩍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옳게, 사실 나도 부탁할 게 있어. 카페 보증금이 1억인데 자리가 너무 좋아서 놓치면 안 되거든. 강민지는 사업계획서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가씨, 갑자기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라 어차피 가족끼리 도울 거잖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안아, 6개월만, 딱 6개월만 빌려다오. 이 어미가 무릎 꿇고 빌게. 시어머니는 제 2손을 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남편 강현우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일어나시게 해. 차용증 같은 말 꺼내지 말고. 오빠, 그래도 이건 가족끼리 종이 쓰자고 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강현우의 손이 제 어깨를 점점 세게 잡았어요. 시아버지 강대수는 그 와중에도 소주잔만 비우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안방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어요. 도련님 계좌로 9천만 원, 아가씨 계좌로 1억 원, 시아버지 건강검진과 병원비 명목으로 8천만 원, 도합 2억 7천만 원을 한 사람씩 차례로 이체했습니다. 차용증이라는 단어는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이체 완료 문자가 차례로 울리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거실 장식장 유리에 무언가가 비쳤어요.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와 아가씨 강민지가 마주보고 있었어요. 2 사람이 손바닥을 가볍게 마주치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모습이 유리에 또렷이 비쳤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여보, 뭐 봐? 강현우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저는 고개를 돌려 식탁 위 빈 그릇만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온 새벽 1시 거실 바닥에는 엄마의 유품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고 옷가지와 사진첩을 천천히 꺼냈어요. 상자 바닥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김유진 변호사의 명함이 다시 나왔어요. 저는 명함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 엄마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지안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이 사람을 찾아가라. 저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저는 빈 거실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명함을 지갑 깊숙한 칸에 넣어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돈을 빌려준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강남의 한정식집에서 열렸어요. 저는 남편 강현우와 함께 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왔니? 어서 앉아라. 시어머니가 손을 내미는 순간 한복 소매 사이로 금빛이 번쩍였어요. 처음 보는 명품 시계였습니다. 가방걸이에 걸린 핸드백도 새 것이었어요. 저는 시계와 가방을 번갈아 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룸 안쪽에서는 아가씨 강민지가 친척들에게 명함을 한 장씩 돌리고 있었어요. 어머, 민지야. 카페 차렸다며? 큰 고모가 명함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네, 고모. 강남역 근처에 작게 하나 열었어요. 보증금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마련했니? 제가 회사 다니면서 차근차근 모은 돈으로 했죠. 5년 넘게 적금만 부었거든요. 강민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들고 있던 물컵을 식탁에 내려놓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길이 제 쪽으로 잠깐 향하더니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다시 친척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흘러갔을 때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옆 룸문 앞에서 시어머니와 강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엄마, 그 돈 진짜 안 갚아도 되는 거지? 강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갚긴 뭘 갚아? 친정도 없고 형제도 없는 며느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니? 시어머니의 대답이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하긴 올케가 워낙 조용하니까. 가족끼리 한 게 무슨 차용증이고 뭐고. 시간 지나면 다 잊혀져. 두 사람이 작게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벽에 손을 짚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차가운 물로 손을 씻고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실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강현우는 넥타이를 풀며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오빠, 잠깐 얘기 좀 해.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석 달 전에 어머니랑 도련님, 아가씨한테 빌려준 돈 말이야. 강현우의 손이 멈췄어요. 그게 왜?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 6개월만 빌려달라고 하셨잖아.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강현우가 베개를 잡아채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 진짜. 어머니 칠순날 그런 얘기를 꺼내냐? 오빠, 칠순은 낮에 끝났잖아. 끝났어도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강현우는 베개를 들고 거실 소파로 나가버렸습니다. 방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저는 화장대 앞에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휴게실 구석 자리에 앉은 저는 지갑에서 김유진 변호사의 명함을 꺼냈어요.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유진아, 나야. 지안이. 지안아?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수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아,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저는 휴게실 벽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천천히 얘기해. 유진의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30분 동안 그동안의 일을 다 털어놓았어요. 엄마 장례식부터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은 일, 2억 7천만 원을 이체한 일, 어제 들은 복도의 대화까지. 유진은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지안아, 나도 사실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어. 나한테? 내일 점심에 우리 사무실로 와줄 수 있어? 직접 보여줄 게 있어. 무슨? 어머님이 생전에 나한테 맡겨두신 게 있어.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알았어. 내일 갈게. 그날 저녁 7시쯤 집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안아, 어미다. 네, 어머니. 우리 현태가 이번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비가 5천만 원이 든다는구나. 저는 수돗물을 잠그고 행주에 손을 닦았어요. 어머니, 그건 네가 좀 보태주면 좋겠다. 형수가 동생 짝 찾아주는 거, 이게 바로 가족 아니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결산 시즌이라 정신이 없어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 그럼 빨리 답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식탁 의자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부탁을 미룬 날이었어요. 일주일 뒤 수요일 저녁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부엌에서 김치 냄새가 났습니다. 왔니? 어미가 김치 좀 담가놨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비밀번호 알려줬잖니? 잊었니?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손에 묻은 양념을 행주에 닦았습니다. 마트에 좀 다녀오겠다. 깍두기에 넣을 새우젓이 모자라더라. 제가 다녀올게요, 어머니. 됐다. 너 피곤할 텐데. 30분이면 돌아온다. 시어머니는 외투를 챙겨 들고 현관을 나섰어요. 저는 부엌에 들어가 김치통과 양념 그릇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앞에 서서 서랍을 차례로 열어봤어요. 서랍 속 물건들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도장이 들어있던 작은 함의 위치가 평소보다 1cm쯤 앞으로 나와 있었어요. 통장이 든 봉투의 입구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랍 앞에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저는 가전제품 상가에 가서 작은 디지털 금고를 하나 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실 옷장 가장 안쪽 깊은 곳에 금고를 설치했어요. 엄마의 유언장 사본, 도장, 통장, 결혼 후 8년간 시댁에 송금한 모든 이체의 내역서를 한 장씩 정리해 금고 안에 넣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엄마의 생일로 정했어요. 자정 무렵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유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약속 시간 잊지 마. 30년치 자료 다 보여줄게. 절대 누구한테도 약속 잡은 거 말하지 마. 저는 문자를 2번 읽고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거실에서는 강현우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침실 불을 끄고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한참 올려다보다가 옷장 안쪽에 새로 들여놓은 금꽃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의 명함 뒷면에 적힌 글씨가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회사 근처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진의 법률사무소는 회사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내리자 유진이 직접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아나, 들어와. 유진은 제 손을 가만히 잡고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가운데 긴 테이블 위에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 하나와 검은 USB 그리고 사진 한 다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의자를 잡으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아나, 천천히 봐도 돼. 시간 충분해. 유진이 제 앞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놓아주었어요. 유진아, 이게 다 뭐야?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쯤 나를 찾아오셨어. 유진이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응. 봉투 하나 들고 오셔서 1천만 원을 착수금으로 놓고 가셨어. 시댁 식구들 자금 흐름하고 부동산 내역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다 알아봐 달라고. 저는 보리차 잔을 쥔 손이 떨려서 도로 내려놓았어요. 엄마가 그런 걸 부탁했다고? 응. 사설탐정 박정훈 씨하고 같이 1년 동안 차근차근 모았어. 공개된 자료하고 현장 조사만 가지고. 유진이 봉투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이건 시아버님 명의로 된 종로 상가 건물 등기부야. 어머니가 돈놀이로 사신 건물이라고 들었어. 맞아. 그런데 그 건물 살 때 들어간 돈 중에 1억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봤어요. 어디서? 15년 전에 어머님이, 그러니까 사돈인 너희 친정엄마한테 빌려가신 돈이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1억 5천을 빌려줬다고? 응. 그 돈이 그대로 상가 매입 자금에 들어갔어. 자금 추적 보고서 여기 있어. 유진이 두 번째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종이를 넘겼습니다. 이게 차용증 원본이야.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오말순이 박수님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렸음. 시어머니의 글씨와 인감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변제 기록이야. 어머님이 매년 50만 원씩이라도 갚으라고 약속을 받아두셨어. 14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통장에 들어왔더라고. 50만 원씩 왜 그렇게 해? 갚는 돈이 아주 적어도 조금씩이라도 갚으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새로 시작되거든. 어머님이 그걸 정확히 아셨던 거야. 저는 차용증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렸어요. 엄마의 떨리는 글씨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이거 봐. 유진이 차용증 아래쪽에 붙어 있는 종이 한 장을 가리켰어요. 이건 각서야. 어머님이 5년 넘게 원금을 못 갚으면 종로 상가 지분 일부를 돈 대신 넘기겠다고 약속한 거. 인감까지 찍혀 있어. 엄마가 이걸 다 받아두셨다고? 응. 김밥집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받아두신 거야. 저는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유진은 말없이 사진 한 다발을 테이블 가운데로 밀어주었습니다. 이건 박정훈 씨가 강원도 정선에서 직접 찍어온 사진이야. 저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겨봤어요. 도련님 강현태가 카지노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 호텔 로비에서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모습, 한 손에 칩을 잔뜩 쥐고 테이블 앞에 앉은 모습. 사진은 50장이 넘었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던 그 입으로.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호텔 숙박 영수증도 다 같이 있어. 형수님한테서 받아간 9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 유진은 사진들을 한쪽으로 가지런히 정리하더니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지아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봐주라. 유진이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화면이 까맣게 변하더니 병실 침대에 누운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엄마. 엄마는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있었고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른 손이 화면 가까이 올라왔어요. 지안아. 엄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어깨를 떨었어요. 엄마가 평생 모은 거, 너 결혼시키고 너 잘되라고 모은 건데 그 돈이 시어미한테로 흘러가는 거 엄마가 다 봤다. 엄마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엄마가 못 받은 그 돈, 이제 우리 지안이가 받아내라. 엄마는 못했지만 우리 딸은 할 수 있다. 엄마의 손가락이 카메라를 가리켰어요. 필요한 서류는 다 김유진 변호사한테 맡겨놨어. 우리 지안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게 해놨다.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안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진짜 미안하다. 엄마는 말끝에 미안하다는 말을 2번 반복했어요. 영상은 정확히 7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검게 변한 화면만 바라봤어요. 엄마,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왜 혼자 다 짊어지고? 저는 테이블 위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유진은 제 등을 가만히 한번 쓰다듬더니 휴지를 한 장 뽑아 옆에 놓아주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유진아. 응. 이거 다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저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물었어요. 유진은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용증하고 각서만 가지고도 종로 상가에서 일부 지분 정도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어. 도련님 9천만 원도 사기로 걸 수 있고 다른 돈들도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어. 그래. 근데 지안아, 한 가지만 분명히 알아둬. 유진이 제 2손을 잡았어요. 한번 시작하면 시댁 식구들하고는 끝이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 사람들은 너를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저는 유진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용서받을 사람이 누군지부터 다시 생각해 볼게. 그래. 천천히 결정해도 돼.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오후 햇살이 회의실 안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응. 엄마가 마지막 영상에서 미안하다고 2번 말했잖아. 응. 미안할 사람이 왜 엄마야? 미안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본 채로 말했어요.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서 엘리베이터에 들어선 순간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지안아, 이번 주말에 시댁에 좀 들러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은 아니고 부동산 관련해서 서류에 인감 하나 좀 찍어줘야 할 게 있어서 토요일 오후에 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1층 로비를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네, 어머니. 토요일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사무실 건물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오후의 햇볕이 머리 위로 따갑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 깊숙이 손을 넣어 엄마가 남긴 통장을 손바닥으로 한번 꼭 쥐었어요. 문자를 받은 그 주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시댁 현관 비밀번호를 천천히 눌렀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선 순간 평소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부동산 서류가 한 뭉치 펼쳐져 있었어요.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중년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토요일 오후에는 친구들과 등산을 가던 시아버지 강대수도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왔니? 어서 와 앉아라. 시어머니가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의자에 걸고 자리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화면을 가린 채 녹음 앱을 살짝 눌렀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어머니? 아, 어미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법무사 선생님이야. 종로에서 사무실 하시는 분. 안녕하세요. 남자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깐 들어봐, 지아나. 시어머니가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제 옆에 바짝 앉았어요. 우리 현태가 이번에 사업자금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담보가 필요하다는구나. 담보요? 내 시아버지 명의로 된 종로 상가를 잡으려고 해. 근데 가족 중에 보증인 한 명이 더 있어야 한대. 시어머니는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슬쩍 밀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적힌 글자들을 천천히 훑어보는 척했어요. 손이 떨릴 것 같아서 무릎 위에 한 손을 가만히 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건물 말이에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왜? 어떻게 마련하신 건물이에요? 한 번도 제대로 못 들어봤어요.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그건 옛날 옛적 얘기지. 어미가 젊었을 때 돈놀이 좀 해서 모은 종잣돈으로 산 거야. 돈놀이요? 그래.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다. 사람들한테 돈도 좀 빌려주고 이자도 좀 받고 그 돈으로 차근차근 모아서 산 거야.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어깨를 으쓱했어요. 혹시 친정 엄마한테도 좀 빌리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깐 멈추더니 곧 다시 웃음으로 돌아왔어요. 아, 사돈한테도 좀 빌리긴 했지. 그런데 그게 언제적 얘기냐? 30년이 다 돼가는 얘긴데. 이제 와서 그런 거 따져서 뭐하니?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무릎 위 휴대폰을 한 번 더 내려다봤어요. 빨간 점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강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더니 인주통을 들고 돌아왔어요. 옳게 빨리 찍자. 법무사 선생님도 바쁘셔. 강민지가 인주통을 열어 제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잠깐 아가씨. 인감은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가방에 없어요. 어머니가 미리 챙겨두셨대. 어머니, 그치? 그래. 안방 화장대에서 봤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어머니,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니 갑자기. 죄송해요. 갑자기 가슴이 좀. 저는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강민지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지난주에 회사 건강검진에서 좀 이상한 소견이 나왔어요. 다음 주에 정밀 검사 받으러 가요. 무슨 소리야? 어디가 안 좋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어요. 심장 쪽인데 의사 선생님이 큰 결정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은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피하라고 하셨어요. 이 서류 검사 결과 보고 다시 얘기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도장 하나 찍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시어머니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강현우가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거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도장 한번 찍으면 끝나는 거잖아. 여보, 너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어머니가 그깟 도장 하나 부탁하시는데. 저는 강현우를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강현우는 시어머니 옆에 앉은 채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오빠, 나 진짜 가슴이 답답해.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래. 다녀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쪽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내린 뒤 그 위에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조금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유진에게 파일을 그대로 전송했어요. 5초 뒤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 그대로 빠져나와. 인감 절대 찍지 마. 저는 답을 보내지 않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세면대 거울 앞에서 찬물로 손목 안쪽을 한참 적셨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어요. 거실로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아나, 그래도. 어머니, 죄송합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현우가 마지못해 따라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현우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1층에 다 와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진짜 아픈 거 맞아? 오빠 의사소견서 보여줘? 저는 짧게 받아쳤어요. 강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한번 끊어지자마자 또 왔어요. 또 끊어지자 다시 걸려왔습니다. 5번째 진동이 울리는 순간 옆자리에 앉은 강현우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받아. 오빠 운전 중이잖아. 받으라고. 어머니가 5번이나 전화하시는데 안 받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강현우의 손이 제 팔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오빠 아파. 그깟 도장 하나가 뭐라고. 어머니가 부탁하시는 거 하나 못 들어줘? 오빠 손 좀 놔. 사고 나.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강현우는 한참 만에 제 팔을 놓았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는 결혼한 사람이 시댁을 그렇게 대해? 강현우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입을 다물고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녁 8시, 강현우는 식탁에 앉아 혼자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강현우를 지켜봤습니다. 밤 11시쯤 강현우는 소주병 2개를 비우고 거실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저는 강현우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도장은 사진만 찍고 곧장 다시 안주머니에 가만히 넣어뒀어요. 그런 다음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결혼 후 8년 동안 제가 직접 정리해온 가계부 파일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회계팀 7년 차답게 한 달도 빠짐없이 시댁 송금 내역을 별도로 분류해둔 파일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송금인, 받는 사람, 명목. 엑셀 시트로 정리된 페이지가 수십 장에 달했어요. 저는 한 장씩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클라우드에 올렸습니다. 송금한 사람 칸에는 강현우 이름이 적힌 것도 있었고 제 이름이 적힌 것도 있었어요. 8년 동안 시댁으로 흘러간 돈은 결혼식 비용을 제외하고도 1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거실로 나와보니 강현우는 입을 벌린 채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강현우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결혼식 날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던 그 손이 오늘 낮에는 제 팔을 잡아 흔들고 있었어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은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새벽 2시 정각에 유진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녹음 들어봤어. 진짜 결정적이야. 차용증, 각서, 자금 추적, 오늘 녹음까지 다 합치면 상가 지분 받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저는 메시지를 읽고 답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해? 월요일 오전에 가압류부터 걸자. 시댁 식구들 돈 못 빼돌리게 묶어두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씩 진행하자.
저는 답장을 보낸 뒤 휴대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거실에서 강현우의 코 고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습니다. 옷장 안쪽 금고에는 엄마가 14년간 한 줄 한 줄 기록해둔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앞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문을 열었어요. 엄마의 통장을 꺼내 14년치 입금 기록이 적힌 페이지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봤습니다.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엄마의 글씨로 적힌 입금 날짜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엄마, 이번 주 월요일부터야. 저는 통장을 가슴에 안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창밖에는 새벽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압류 신청을 넣은 지 정확히 2주가 지난 화요일 오전 10시 종로 상가 1층 정육점에서 30년째 고기를 썰던 박 사장은 등기소에서 온 우편물 한 통을 받아들었어요. 박 사장은 두꺼운 손가락으로 봉투를 뜯고 안에 든 종이를 꺼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이라 이게 뭐야? 박 사장은 도마 위에 종이를 펼치고 한 줄씩 천천히 읽었어요. 그러더니 앞치마에 손을 닦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1층 정육점입니다. 박 사장.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시아버지 강대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지금 이상한 종이가 우편함에 왔는데요. 건물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는데 이게 무슨 소립니까?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가압류? 네, 법원에서 보낸 것 같아요. 빨리 한번 와보세요. 박 사장이 전화를 끊은 직후 시아버지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아가씨 강민지가 운영하던 카페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김 사장님 계십니까?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누구세요? 강민지가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건물 임대인 측에서 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남자가 서류 봉투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강민지 사장님이시죠? 카페 보증금 출처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압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민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보증금 출처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내용 증명입니다. 남자는 봉투를 두고 카페를 나갔어요. 강민지는 카운터 앞에서 한참 동안 봉투만 내려다봤습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 정선의 한 호텔 객실에서는 도련님 강현태가 휴대폰을 든 채로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화면에는 처음 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강현태 씨 되시죠? 종로경찰서 형사과입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가 접수돼서 출석 요청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강현태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저녁 7시 30분,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막 들어선 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번, 그 다음에는 짧게 2번,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켰어요. 화면 안에는 시어머니, 강민지, 강현우 3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3사람 모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문 열어.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시어머니가 인터폰 카메라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차분히 좀 해. 동네 사람들 다 들어. 강민지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내가 지금 차분할 때야? 인연이 우리 집안을 통째로 말아먹었는데. 저는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현관 CCTV 화면을 녹화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여보, 문 열어. 일단 얘기를 좀 하자. 강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복도 한가운데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며느리야. 시집을 망하게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동네 사람들 다 들어봐요. 인연이 시댁을 풍비박산 냈다고. 옆집 현관문이 살짝 열렸다가 황급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 사는 다른 집들도 하나둘 인터폰을 켜는 기척이 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관리사무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기 1203호인데요. 복도에서 외부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10분 뒤 관리사무소 직원이 올라왔고 곧이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인터폰으로 복도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경찰관 2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며느리 보러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어조를 바꿨습니다. 안에 계신 분이 문 안 열어주시는데 계속 소리 지르시면 주거지 침입 시도로 처리될 수 있어요. 일단 지구대로 같이 가시죠. 경찰관 한 명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내가 며느리 보러 온 게 왜 죄야? 시어머니는 복도에 주저앉으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강현우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일단 가요. 일단. 세 사람이 경찰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저는 인터폰으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1시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현우가 들어왔어요. 지구대에서 곧장 풀려난 뒤 어디서 술을 한 잔 걸친 모양인지 양복깃에 술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켠 강현우는 식탁 의자에 그대로 무너지듯 앉았어요. 저는 침실에서 나와 강현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보. 강현우가 입을 열었어요. 오빠 잠깐만. 부탁이야. 정말 부탁이야. 강현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가족만은 살려줘. 어머니, 동생들 다 살려줘. 응? 저는 식탁 위에 올려진 강현우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8년 동안 결혼 반지를 끼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오빠 방금 뭐라고 했어? 방금 첫마디가 뭐였어? 다시 말해봐. 강현우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가족만 살려달라고 했잖아. 그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8년 동안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한 적이 없었지. 여보,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오빠, 오늘도 가족 살려달라는 말이 먼저였어.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왔어. 여보, 잠깐만 앉아봐. 강현우가 무릎걸음으로 다가오려 했어요. 오빠, 낮에 차에서 내 팔 잡았을 때, 그때 오빠는 누구 편이었어? 저는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강현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오빠, 한 번이라도 내 편이었던 적이 있었어. 8년 동안에. 여보, 대답해. 한 번이라도. 강현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식탁 아래 강현우의 어깨가 가늘게 들썩였어요. 잘 모르겠어. 강현우가 작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문 너머에서 강현우가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가정법원 민원실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조정 신청서였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항목에는 결혼 8년 동안 시댁 식구들 계좌로 흘러간 모든 자금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날짜, 금액, 받은 사람 명목. 한 줄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저는 신청서를 가지런히 다듬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낮 12시 30분 회사로 돌아와 휴게실 자판기 앞에 섰을 때 저는 휴대폰으로 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지역 일간지 메인에 기사 하나가 올라와 있었어요. 15년 묵은 차용증, 며느리가 친정엄마 유산으로 회수 종로 상가 일가 줄소송. 저는 기사 제목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기사 안에는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종로 상가, 김밥집 운영하던 친정엄마, 14년간의 변제 기록 같은 단어들이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그날 저녁 6시 무렵 같은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습니다. 저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서 있었어요. 옆자리 학생이 휴대폰으로 그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시어머니가 며느리 돈 떼어 먹었다가 큰일 났대. 학생이 옆에 앉은 어머니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세상에. 잘됐다, 진짜. 그런 시어머니는 혼나야 돼. 학생의 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하철이 한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저는 엄마의 통장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엄마의 글씨로 적힌 딸 지안이에게라는 7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5년 전 엄마가 시어머니 손에 쥐어줬던 1억 5천만 원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자까지 붙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저는 통장을 가슴 앞에 가만히 안았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기사가 포털 메인에 오른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회사 사무실에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내선 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서지한 대리님, 1층 로비에 손님 오셨어요. 손님이요? 누구라고 하던가요? 강기철 씨라고 하시는데요. 친척이라고 하세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 멈춰 있었습니다. 강기철이라는 이름은 결혼식 방명록에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을 뿐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시작은아버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료 폴더를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1층 로비에 내려가자 회색 점퍼를 입은 60대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손에는 갈색 손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어요. 작은아버님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강기철입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아닙니다. 결혼식 이후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때 한 번 보고 처음이지. 강기철은 어색하게 손가방을 옮겨 쥐었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나? 회사 근처 조용한 데 있으면. 저는 강기철을 데리고 회사 뒷골목의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커피 2잔을 시켰습니다. 강기철은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작은아버님.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안이 자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며칠을 망설였어.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강기철은 커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셨어요. 형하고 나하고는 20년 전에 의절했어. 사업 문제 때문이라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했지. 진짜 이유는 다른 거였어요? 형수 때문이야. 우리 형수, 그러니까 자네 시어머니 되는 그 사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형수가 1990년대부터 사채를 좀 했어. 자네 시어머니가 돈놀이 했던 거 알고는 있었나? 어렴풋이 들었어요. 본인 입으로도 옛날에 돈놀이 좀 했다고 인정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형수 밑에서 빚 받으러 다니는 일을 했어. 형 사업이 망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형수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 집을 찾아다녔지. 강기철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못 받은 돈은 받아내야 한다고. 사람들 집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가게 앞에서 진을 치고 그러다가 몇 사람은 도망갔어. 한 집은 야반도주를 했지. 어린애 둘 데리고. 저는 강기철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손등에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한 3년 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더는 못하겠더라고. 형수한테 그만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형 사업자금 갚으라고 하더라고. 형하고 그 일로 크게 싸우고 그 길로 인연 끊었어. 작은아버님, 그게 20년 전 일이지. 강기철은 가방을 열어 갈색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표지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형수가 쓰던 장부야. 저는 노트를 받아들고 천천히 첫 장을 펼쳤어요. 이름 빌려준 날짜, 금액, 받은 날짜, 미수금. 빼곡하게 적힌 글씨는 시어머니 오말순의 글씨가 분명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그만둘 때 형수 책상 서랍에서 한 권 가지고 나왔지. 형수가 또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보험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야. 저는 장부를 한 장씩 넘겨봤어요. 박수님이라는 이름이 적힌 줄을 발견했습니다. 엄마의 이름 옆에는 1억 5천만 원, 그리고 미수금 표시가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외에도 미수금이 적힌 사람이 한참 더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이름을 하나씩 짚어가며 세어봤어요. 박수님을 빼고도 17명이었습니다. 17명. 그 중에 몇 사람은 야반도주했고 몇 사람은 행방을 모르겠고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강기철은 빈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지안아. 네, 작은아버님. 이거 넘기는 거 형수 벌 주고 싶어서가 아니야. 내가 20년을 이걸 가슴에 안고 살았어. 매일 밤 그때 그 사람들 얼굴이 떠올라서 잠을 못 잤어. 강기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이 죄책감을 좀 덜고 싶어. 그게 다야. 자니가 다른 피해자들 연락이 닿으면 변호사 통해서 같이 좀 도와주면 좋겠어. 그게 부탁이야. 저는 노트를 두 손으로 가만히 안았어요. 작은아버님 고맙습니다. 고맙긴. 진작 했어야 할 일을 이제 하는 거지. 강기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고개를 숙이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회사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휴대폰으로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씩 찍어 유진에게 전송했어요. 유진에게서는 30분 뒤에 답이 왔습니다. 지안아,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피해자가 18명이면 집단 사건으로 갈 수 있어. 다만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게 돼. 어디까지 갈지는 천천히 생각해.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를 일찍 마치고 저는 차를 몰아 친정엄마 산소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꽃집에 들러 흰 국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산소 입구에 차를 세우고 봉분 앞까지 천천히 걸어 올라갔어요. 저는 국화를 봉분 앞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려서 한 글자도 더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봉분 옆 잔디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14년 동안 50만 원씩 받아서 적어두는 거 얼마나 힘들었어. 새벽마다 김밥 말면서
그 손으로 차용증 만들고 변호사 찾아가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엄마,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같이 짊어졌으면 됐잖아. 엄마 혼자 다 안고 가지 말고. 저는 봉분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는 울음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저는 무릎을 펴고 일어났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휴대폰 진동이 계속 울렸어요. 확인해 보니 아가씨 강민지에게서 온 메시지가 30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가며 읽었어요. 올케, 너 진짜 두고 봐. 가만 안 둬. 너 우리 가족 망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올케, 한 번만 봐줘. 응? 한 번만. 카페 직원들 월급도 못 줘. 알바생 셋이 굶게 생겼어. 올케야, 제발. 처음에는 협박이었다가 중간쯤부터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산 아래까지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저희 회사에서는 인사팀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발신자는 강현우였습니다. 인사팀이세요? 저는 서지한 씨 남편 되는 사람인데요. 우리 와이프가 요즘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해서요. 강현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가족 입장에서 좀 걱정이 돼서 연락드립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인사팀 담당자는 사무적인 어조로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어요. 3일 뒤 오전, 저는 인사팀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서지한 대리, 잠깐 들어와 봐요. 40대의 인사팀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무슨 일이세요, 팀장님? 며칠 전에 남편분이라는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본인이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클리어 파일을 꺼냈습니다. 녹취록 사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며칠 전 받아둔 정상 소견서, 유진이 작성해준 변호사 의견서가 차리로 들어 있었어요. 팀장은 자료를 한 장씩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많이 힘드셨네요, 대리님. 네. 이 자료는 제가 인사위원회에 정식으로 올리겠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일주일 뒤 회사에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회사 차원의 법률 자문 지원, 그리고 부서를 옮겨주는 신변 보호 조치였어요. 새로운 자리는 7층 별관에 있는 조용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자리를 옮기던 날 저녁, 저는 새 책상 위에 작은 액자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엄마와 제가 김밥집 앞에서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넣은 지 2달이 지난 어느 수요일 오전 10시, 저는 가정법원 4층 조정실 앞 복도에 서 있었어요. 유진이 제 옆에서 서류 가방을 고쳐 잡았습니다. 지안아, 떨려? 조금. 오늘 할 거 다 준비됐어. 그냥 내 옆에 앉아있기만 하면 돼. 유진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복도 끝에서 작은아버지 강기철이 모자를 벗으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지안아, 늦지 않았지. 작은아버님 오셨어요. 저는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형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늘 너는 신경 쓰지 마라. 강기철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복도 끝 의자에 가서 앉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묻지 않았어요. 조정실 문이 열리자 안쪽 테이블 맞은편에 이미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강현우, 시어머니 오말순, 그리고 처음 보는 50대 남자 변호사 한 명이었어요.
시아버지 강대수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유진을 따라 맞은편 자리에 천천히 앉았어요. 조정위원이 양쪽을 한번 둘러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첫 조정 기일입니다.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출석 안 하신다고 사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양측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미간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옆에 앉은 강현우가 어머니의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시댁 측 변호사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며느님이 시어머님께 빌려드린 돈은 가족 간의 증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증여요? 유진이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네. 차용증도 없이 가족끼리 오고 간 돈인데 이걸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시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시댁의 화목을 깬 가해자는 며느님 쪽이라고 봐야 합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가만히 모았어요. 조정위원이 유진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천천히 꺼냈어요. 한 장씩 조정위원 앞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차용증 원본입니다. 15년 전에 시어머님이 친정어머님께 1억 5천만 원을 빌리고 직접 써주신 겁니다. 종이가 책상 위에 놓였어요. 둘째, 14년 동안의 변제 기록입니다. 매년 50만 원씩이라도 들어온 입금 내역입니다. 또 한 장. 셋째, 시어머님이 직접 서명하신 각서입니다. 원금 못 갚을 경우에 종로 상가 지분을 대신 넘기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또 한 장. 넷째, 종로 상가 매입 자금의 흐름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친정어머님 돈이 어떻게 그 건물로 흘러갔는지 정리한 자료입니다. 또 한 장. 다섯째, 1년 전 며느님이 시댁 식구들 4명의 계좌로 보낸 2억 7천만 원의 거래 내역서입니다. 서류는 책상 위에 가지런히 쌓여갔어요. 시댁 측 변호사의 얼굴에서 점점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유진이 노트북을 꺼내 조정실 모니터에 연결했어요. 저는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병실 침대에 누운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안아. 엄마의 목소리가 조정실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가 마른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키며 한 글자 한 글자 말하는 동안 맞은편 시어머니의 어깨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영상이 중반쯤 흘렀을 때 시어머니는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남편 강현우의 얼굴은 핏기가 가셔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진짜 미안하다. 영상 속 엄마의 마지막 말이 흘러나오고 화면이 까맣게 변했어요. 조정실 안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정위원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시댁 측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이 정도 자료가 나온 상황에서 증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다. 시댁 측 변호사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조정은 결렬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기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유진을 따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정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지안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리 쪽이 무겁게 잡혔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제 바짓가랑이를 양손으로 움켜쥔 채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한 번만 봐줘. 가족은 우리뿐이잖니. 시어머니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내가 잘못했다.
어미가 잘못했어.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시어머니는 제 바지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저희 쪽을 바라봤어요. 복도 끝 의자에 앉아있던 강기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강기철은 시어머니를 향해 몇 걸음 다가오다가 그대로 멈춰 섰어요. 형수, 강기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강기철을 올려다봤어요. 기철 도련님이 여기 왜? 형이 다 알아요. 내가 며칠 전에 다 말했어. 장부도 사채도 야반도주한 그 집 식구들 얘기까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이 그 얘기 다 듣고 한 사흘 두문불출하더니 어제 가방 싸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며느리한테 매달릴 시간에 형한테 가서 무릎부터 꿇어요. 강기철은 그 말만 남기고 다시 복도 끝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잠시 풀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1년 전 시댁 식탁 앞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도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어요. 가족은 우리뿐이라는 그 말. 저는 시어머니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굽혀 제 바지를 움켜쥔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한 손가락씩 떼어냈어요. 시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떼어낸 손을 시어머니의 무릎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지안아. 시어머니가 다시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네. 15년 전에 우리 엄마가 어머니한테 1억 5천을 빌려줬을 때 우리 엄마도 김밥집 새벽에 나가서 손에 칼 들고 그 돈만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 엄마도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을지도 몰라요. 14년 동안 50만 원씩 갚으라고 했을 때 우리 엄마가 무슨 마음이었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복도에 시어머니의 흐느낌만 남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어머니가 그동안 너무 헐값에 쓰셨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유진이 제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법원 정문까지 가는 동안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와 차에 올라탄 직후 유진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유진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지안아. 응. 도련님, 오늘 오후에 검찰로 송치됐대. 그리고 아가씨 카페는 다음 주에 강제 경매 들어간대. 저는 차창 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차 안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상가는, 종로 상가 일부 지분은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내 거로 정리될 거야. 시간 문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쁘다는 감정도 후련하다는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한 가지 일이 끝났다는 것만 분명했습니다. 저녁 7시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작은아버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작은아버님. 지안아, 나야. 네, 말씀하세요. 오늘 법원에서 봤지.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아니에요. 형이 오늘 아침에 너 법원 간다는 거 알고 아침 일찍부터 거실에 나와 앉아 있더라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한마디 하더라. 저는 식탁 위에 한 손을 가만히 올렸어요. 뭐라고요?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평생 모른 척한 죄가 너무 크다고. 그 말 한마디 하고는 또 입을 다물더라. 전화 너머로 강기철이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이 어제 형수한테 정식으로 통보했다. 이혼하자고. 아버님이요. 응. 형이 우리 집에 좀 있을 거다. 지안이 너는 신경 안 써도 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밤 11시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안에서 빈 종이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8년 동안 입었던 옷들, 책장에 꽂혀 있던 책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기 시작했어요. 손에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저는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거실 콘솔 위에는 엄마의 작은 영정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가 액자 옆에 결혼 반지를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반지가 액자 옆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그 집 떠나. 저는 영정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엄마의 사진은 평소처럼 가만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액자를 두 손으로 들어 가슴 앞에 안았어요. 상자에 마지막으로 담을 짐이 무엇이 남았는지 둘러보다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어제 끓이다 만 멸치 육수가 작은 냄비 안에 그대로 식어 있었어요. 엄마가 김밥집에서 30년 동안 끓이던 그 멸치 육수의 냄새가 부엌 안에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 위의 냄비를 가만히 손으로 한번 만져봤어요.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6개월 후 봄, 종로 한복판의 오래된 상가 1층에 작은 김밥 가게 하나가 새로 문을 열었어요. 가게 이름은 순이민의 김밥이었습니다. 30년 전 친정엄마 박수님이 처음 김밥을 말던 자리 바로 옆 점포였어요. 저는 이른 아침부터 새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 한쪽에는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을 큼지막한 액자에 담아 걸어두었어요. 그 옆에는 15년 전 시어머니가 끝내 갚지 않았던 차용증 사본을 작은 액자에 넣어 함께 걸어두었습니다. 유리장 안에는 엄마가 평생 사용하던 김밥만은 대나무 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개업 첫날 오전 11시 가게 출입문에 달아둔 작은 풍경이 짤랑 소리를 냈습니다. 개업 축하해, 지아나. 유진이 흰 국화 화분을 안고 들어왔어요. 뒤이어 박정훈 탐정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첫 손님은 우리가 하기로 했어요. 박정훈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김밥 2줄씩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유진이 카운터 앞에 서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닫고 대답했어요. 네, 2줄씩 곧 말아드릴게요. 저는 도마 앞에 서서 김 한 장을 펼쳤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했던 그대로 밥을 얇게 펴고 단무지와 시금치와 계란을 차례로 올렸어요. 손이 떨리지 않게 천천히 김을 말았습니다. 유진과 박정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김밥을 한 입씩 베어 물었어요. 엄마 손맛 그대로네. 유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웃었어요.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던 4월 초의 어느 토요일, 저는 종로의 한 호텔 연회장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박수님 장학재단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는 자리였어요.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그리고 시댁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중 일부를 모아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자녀 30명에게 매달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저는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님 장학재단을 만든 서지안입니다. 객석에 앉은 30명의 학생들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이 재단의 이름은 30년 동안 새벽 4시마다 김밥을 말아 저를 키워주신 제 어머니 박수님 씨의 이름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제 어머니 박수님 여사님은 저는 엄마의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호명했어요.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 장학금 봉투를 받아갈 때 저는 그들의 손을 한 번씩 잡아주었어요. 같은 봄, 시어머니 오말수는 종로 외곽의 작은 반지하 원룸에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 강대수는 황혼 이혼을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는 옆 가게 사장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옆 가게 사장님은 30년 전부터 같은 자리에서 옷가게를 해오신 분이라 시어머니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어제 오후에 그분이 또 가게 앞에 한참 서 계셨어요.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냥 가시더라고. 옆 가게 사장님이 김밥을 사가며 슬쩍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는 가게 안으로 들어올 용기를 끝내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도련님 강현태는 안양교도소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받고 복역 중이었어요. 아가씨 강민지는 카페가 경매로 넘어가고 명품 가방과 외제차까지 다 압류된 뒤 지방 어느 친척 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소식이 가끔 작은아버지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전 남편 강현우는 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2차례 가게 앞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봄비가 내리던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유리문 너머로 강현우가 우산을 든 채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손에 든 종이봉투에서 꽃다발 끄트머리가 살짝 보였습니다. 저는 도마 앞에서 손을 멈추고 강현우를 한참 바라봤어요. 강현우는 한 걸음 다가왔다가 다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10분쯤 그렇게 서 있다가 강현우는 결국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지안아, 오빠. 저는 도마 앞에 서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앉아. 저는 창가 자리를 가리켰어요. 강현우는 자리에 앉아 종이봉투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줄 게 있어서 왔어. 강현우는 종이봉투에서 꽃다발이 아닌 서류한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재결합 합의서. 그리고 위자료 일부를 돌려달라는 청구서. 저는 종이를 한 장 들어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오빠 가게 앞에 서서 10분 동안 뭘 생각했어? 뭘?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꺼낼지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내밀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저는 종이를 카운터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오빠가, 지안아, 이게 마지막으로 보는 거야. 저는 등을 돌려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강현우는 한참을 카운터 앞에 서 있다가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게를 나갔어요. 다음 날 저는 유진에게 부탁해 강현우에 대한 100m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5월의 어느 평일 오후 3시쯤 가게 출입문 풍경이 짤랑 소리를 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7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노부인 한 분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도마 앞에서 손을 닦으며 인사했어요. 여기가 순이민의 김밥집이지요. 노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김밥 2줄만 좀 말아주시구려. 저는 김밥 2줄을 정성껏 말아 포장지에 가지런히 넣었어요. 봉투를 노부인 손에 건네는 순간 노부인이 제 손목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요? 지안 씨 맞지요? 네, 맞는데요. 내가 강기철 씨 통해서 연락이 닿았어요. 15년 전에 그 사람한테 떼인 돈 5천만 원, 그 사람이 박수님 씨네 딸이 다 받아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노부인의 손은 따뜻하고 주름이 깊었어요. 내가 그 돈 못 받은 게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동안 가슴이 늘 막혀 있었지. 누구한테 말해도 그냥 잊으라고만 하니까. 저는 노부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20년 묵은 체증이 오늘 다 내려갔어요. 노부인은 제 손을 한참 동안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저는 도마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밥 따뜻할 때 드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지한 씨. 노부인은 김밥 봉투를 가슴에 안고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노부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유리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 9시 가게 문을 닫고 카운터를 정리하던 저는 벽에 걸린 엄마의 영정 사진을 올려다봤어요. 엄마는 사진 속에서 평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 한 분이 김밥 2줄 사가셨어. 엄마 옛날 손님이래. 저는 사진을 향해 작게 말했어요. 가게 안에 엄마가 30년 동안 끓이던 멸치 육수 냄새가 옅게 퍼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도마 위에 마지막 김 한 장을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다음 날 저녁 유진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에 맞춰 찾아왔습니다. 지안아, 얘기 좀 하자. 앉아. 저는 카운터 안쪽 작은 테이블에 김밥 한 줄과 따뜻한 보리차를 내놓았어요. 내가 이번에 사무실에 작은 센터를 하나 만들었어. 가정폭력하고 경제 착취 피해자들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야. 너답다. 지안아, 같이 하자. 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무는 유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네가 모은 자료들, 네가 거쳐온 시간들, 너처럼 혼자 끙끙 앓는 사람들한테 그게 다 길이 될 거야. 주말마다 자료 정리만 도와줘도 충분해. 저는 보리찻잔을 2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할게. 다음 달부터 시작하자. 응. 유진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가게 셔터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종로의 가로등이 노란 불빛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저는 셔터 앞에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 끝났어. 저는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가 못한 거 내가 다 했어. 이제부터는 엄마랑 나랑 그동안 같이 못한 거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멀리서 봄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가게 처마 끝에 새로 달아둔 작은 풍경이 가만히 흔들렸어요. 맑은 풍경 소리가 어두운 골목 안에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지한 씨가 친정엄마 산소 앞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 내어 울던 그 장면이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평생 새벽 4시마다 김밥을 말던 어머니가 딸한테 짐 될까봐 그 무거운 짐을 14년 동안 혼자 들고 가셨다는 게 말이죠. 50만 원씩, 50만 원씩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통장에 적어 내려가는 그 손이 자꾸 눈에 밝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헐값에 휘두르는 사람들 옆에서 묵묵히 참아내는 분들, 우리 주변에도 분명 계실 거예요. 지한 씨처럼 본인의 가치를 지키며 단단하게 일어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지한 씨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내가 지한 씨였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지 댓글로 솔직한 생각 한 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 깊이 남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